지금부터 KIFRS 실무 사례와 해설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청취자분께서는 동영상 하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회 안영규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IFRS 실무 사례와 해설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네 분의 발표자 분, 5분이죠. 5분의 발표자분과 또 토론자 역시 5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행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IFRS 실무 사례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사이버상으로 세미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뜻깊은 행사고요. 또 하나 행사는 올해 요번에 발간하게 되면 우리가 10번째인데 10번째 발간하다 보니까 저희가 IFRS 주요 기준서를 거의 대부분 커버를 했습니다. 시체말로 원턴을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시즌 2 형태로 또 연구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2015년도만 해도 우리가 원칙 중심의 회계를 도입한 이래로 기업 실무는 물론이고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이 어떻게 IFRS를 적용해야 되느냐,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가이던스가 있으면 다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공인회계사회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 끝에 시작한 게 이 실무 사례 시리즈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발전해서 금년부터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도 질의회신 내용을 이제 공개하셨죠. 이미 공개하시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가이던스도 훨씬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로 실무 적용의 난점을 이제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이 실무 사례는 그냥 단순 질의 해석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실무에 적용된 그런 사례들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요 법인들에서 경험이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 다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실무계의 중요한 가이던스로 자리 잡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주제인데요. 그런 주제를 심도 있게 지금까지와 같이 잘 토론도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질의 회신 또 이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좀 다른 포맷,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의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KIFRS 실무 사례와 해설 궤관을 숙명여자대학교 박종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하여서 그 3일 회계법인 서계원 회계사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에 관하여 태성회계법인 박찬미 회계사께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간 재무보고에 관하여 삼정회계법인의 현승임 회계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에 관하여 안진회계법인의 김태영 회계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대 박종성 교수입니다. 저희 회계연구위원회가 2015년부터 이 KIFRS 실무 해설서를 발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지금 10번째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 발간에 앞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저희가 질 높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영균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연구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들께서 바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공인회계사 산하에 있는 이제 회계연구위원회이고요. 이 KIFRS 실무 해설서를 이제 발간하는 목적은 이 KIFRS의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실무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 보고서에는 이제 관련 사례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도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이용하는데 보고서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이 KIFRS 실무 해설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 KIFRS 기준서를 7개의 중분류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개 내지 2개의 연구 보고서를 지금까지 이제 발간해 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그다음에 동일 지배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2016년도에는 할인율과 이제 자산 손상,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수익과 충당 부채, 그다음에 2018년도 리스 법인세, 그다음에 2019년도에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올해 이제 2020년이죠. 올해 이 재무제표 표시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4번의 소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 소위원회에서 이제 연구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에 대해서 2020년 6월에 회계연구위원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이제 검토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대형 회계법인의 상호간 검토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될 연구 보고서는 총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기준서 1007호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기준서 1034호 중간 재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서 1105호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이라는 주제,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이번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네 분이 계신데요. 이 3일 회계법인의 이제 서계원 회계사가 1장을 집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대성 회계법인의 박찬미 회계사께서 2장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정 회계법인의 이제 현승임 회계사께서 3장 집필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안진 회계법인의 김태영 회계사께서 4장을 집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저서를 서적을 발간할 한 7월 말에 이제 발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해서 KIFRS 이 기준서상의 주요 실무 이슈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 실무 해설서 발간의 이제 주요 목적이긴 한데요. 이제 몇 가지 사실은 한계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표시 및 공시와 관련된 모든 기준서를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기준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슈를 또 다 포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준서 적용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현황에 따라서 근거해야 되고, 저희 보고서는 다만 이제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연구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례의 회계 처리에 대한 결론은 이제 향후 뭐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 또 국제 회계 기준 해석 위원회, 한국 회계 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이 발표하는 그 의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그 연구 보고서를 이제 소개함과 동시에 이제 이 보고서가 이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서 좀 더 질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기준서 1002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3일 회계법인의 서계원 회계사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1장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표시 집필하고 발표를 맡게 된 서계원입니다.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제 1001호는 재무제표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구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주석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를 통해서 전달드릴 내용은 유동, 비유동 분류 그리고 영업손익 표시에 한정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발간이 되면 책자 안에는 한 30개 정도의 사례를 일단 담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일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유동 비유동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그 이제 금감원의 중점 점검 항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항목이기도 하고요. 영업손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손익을 논의하게 된 이유 자체도 워낙 이제 영업손익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그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제 성과 측정치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IFRS에 규정된 내용이 이제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항목이라서 이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사례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동 비유동 관련된 기준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한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요. 이제 기준서에 있는 기준서 문단 내용을 이제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상 영업 주기, 뭐 정상 영업 주기가 식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2개월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나 부채, 뭐 대표적으로 재고 자산, 뭐 매출 채권, 매입 채무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자산 부채들은 이제 유동 자산,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한다는 거고, 이 영업 주기라는 거는 자산을 취득해서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원재료를 취득해서 팔아서 매출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건 거죠. 이제 그 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이제 관련된 재고 자산이라든지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유동으로 분류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준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도 유동 자산, 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산 쪽을 보시면은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제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제한이 12개월 이상 돼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서 이제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유동 부채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이 볼드체로 표시를 해놨는데, 12개월 이상 기업이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런 권리가 없다라면은 12개월 이상 미룰 수 있는, 결제를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면은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유념하시고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그 유동 자산, 그 실현이 예상되는 기간에 대한 그 내용의 사례입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은, 배경 및 현황을 보시면, 지배기업 P는 종속기업 S의 연이자 8% 조건으로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만기가 정해져 있는 대여금이 아니라 지급을 요구하면 상환해야 하는 조건, 뭐 보통 요구불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연 8%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을 때, 지배기업 입장에서, 이 대여금을 갖고 있는 지배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유동성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종속기업 입장에서는 지배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되는 건 거죠. 그 차입금은 유동 비유동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일단 요구불 특성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그런 형식적으로 취한 그 이제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배기업 입장에서는 이 대여금을 언제 회수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 텐데요. 자산의 유동성 분류를 판단을 할 때는 실제로 이런 의도를 고려해서 실제로 회수될 것으로, 그러니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기초해서 유동 비유동 분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호기간 말 후에 12개월 안에 상환 요구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 유동 자산,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뭐 바로 회수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 지배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제공한 지배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입장에서는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종속기업 S 입장에서는 지배기업이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불 성격의 이 대여금이기 때문에, 이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건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기준서의 요건에 따라서 종속기업 입장에서는 지배기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제 이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해야지 된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비유동성, 그러니까 지배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유동성, 비유동성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의적인 경영진 판단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실무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실수들을 하시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선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에 대한 사례입니다. 선급금은 이제 많은 거래에서 이제 선급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거래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업에 이제 기업 B의 선급금 개정 과목을 들여다봤더니 그 선급금 안에는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선급금,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선급금, 그리고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 지급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건 거죠.
이렇게 유동성 분류를 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선급금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현금 물음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 그냥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포함이 됐었던 건 거죠. 선급금 증감을 그냥 유동성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해놨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기계장치나 관계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예상하거나 판매 또는 소비할 의도로 취득하는 자산이 아닌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기계장치 취득을 위해서 선급금이라든지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선급한 금액은 유동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취득하게 되는 자산 자체도 유동자산이 아닌 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뭐 장기성 선급금이라든지 그 비유동 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지 되는 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산들이 아닌 건 거죠. 유형자산 취득이라든지 다른 기업 지분 상품 취득한 현금 흐름과 같은 분류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선급금이나 또 미지급금도 이제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미지급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 선급금, 미지급금 계정 과목 안에 들어있는 항목에 따라서 유동, 비유동 분류라든지 현금 흐름표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라는 사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조금 복잡한데요. 현황 설명이 좀 긴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회사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1회차 사채 둘 다 이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회차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무 제한 조항, 부채 비율 1000% 이하를 유지해야지 된다라는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의를 거쳐서 기업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는 계약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2회차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무 비율에 대한 제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크로스 디폴트 조건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같은 회사가 이 기업 D가 발행한 다른 사채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 사채도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회사는 12월 말 현재로는 부채 비율 1000%를 초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D가 판단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한이익 상실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말 현재로는 아직은 비유동 부채다. 이게 만기가 아직 남아 있다. 12개월 이상 남아 있다라는 전제인 거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이 맞는 것이냐? 여기 설명해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부채 비율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는 12개월 이상 이 부채 이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가 열려서 이 선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상환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1회차 사채 재무 비율 충족 못했기 때문에 유동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면 2회차 사채는 어떠냐? 2회차 사채는 다른 사채가 기한이익 상실을 하게 되면은 기한이익 상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2회차 사채도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2회차 사채도 동일하게 유동성으로 분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유동 비유동 관련돼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전환 옵션이 포함된 부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환 사채가 되겠죠. 뭐 그 이외에도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이제 이런 성격의 이런 이제 전환 옵션이 포함된 이 부채에서 실제로 이 부채 요소의 만기는 남아 있지만 12개월을 초과하지만, 그러니까 만기는 뭐 2년 3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전환은 언제든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이다. 12월 말 현재 언제든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때,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전환 조건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이 부채 요소, 이제 이 전환권으로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제 부채 요소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 거죠. 여기서도 이제 쟁점이 있다라고 현황에 써놨는데요. 이제 기준서에서 이런 어떤 그 전환 옵션이 이제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환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부채 요소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부채의 만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채의 만기에 따라서 유동 비유동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1001호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 부분, 이 전환 옵션이 있을 경우에 유동 비유동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았는데요. 시행일은 2023년으로 이제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시행일을 조금 더 뒤로 이제 미루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1001호가 개정이 되면서 좀 명확히 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전환 옵션이 있더라도 그 전환 옵션이 지분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그때는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기준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이게 부채로 분류되는 전환 옵션도 있는 건 거죠.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 옵션, 전환권, 신주인수권도 있지만 부채로 분류되는 전환 옵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이 유동 비유동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있었고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실무상 이제 그 다양성이 있었던 거를 좀 명확하게 개정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 기준서가 개정이 된 거고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유동 비유동 분류 관련된 사례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영업손익 표시와 관련된 사례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아시는 것처럼 영업손익 표시 관련돼서는 이 KIFRS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2012년 9월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IFRS를 도입한 거는 2011년이었죠. 전 본격적으로 도입한 거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때 재무제표를 물론 조기 도입한 그 전에 이제 조기 도입한 대형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 영업손익 이 IFRS에서는 영업손익을 어떤 손익계산서의 최소 표시 항목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표시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영업손익을 아예 표시를 안 한다거나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마다 이제 다양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KIFRS에서는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으로 이 한 문단을 추가를 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게 추가를 하면서도 KIFRS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KIFRS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KIFRS에 따라 영업손익을 분류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요. 밑에 이제 파란 박스에 보시면은 그 ISB가 제정한 IFRS에서는 이 결론 도출 근거에서 영업손익을 공시할 때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이 비정기적 또는 드물게 발생한다고 해서 또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 기초해서 이 KIFRS에서도 이제 영업손익 분류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번 이제 책자에서 담으려고 했었던 거는 지금까지 이제 그 KIFRS의 영업손익 표시 관련된 그 기준
이후에 어떤 Q&A라든지 질의회신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우리 이제 기준 재정 기구의 어떤 입장들을 이제 그 사례로 이 책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영업손익과 관련된 어떤 Q&A 질의회신은 모두 일단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간접비인데요. 이제 이제 정상조업도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제 낮은 조업도나 유유설비 때문에 발생한 그 고정제조 간접 원가, 그러니까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 간접 원가인 거죠. 이제 그런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해야 되냐, 아니면은 영업외 손익으로 분류해야 되냐가 이제 이슈였고요.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이 KIFRS 개정을 하면서 나왔던 Q&A에 명확하게 이제 그 제시를 해주셨던 부분이고, 거기서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 일반 기준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이 KIFRS 같은 경우에는 1002호 재고자산에서 이런 부분을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은 일단 KIFRS를 먼저 적용을 하는 것이라서 이 KIFRS 1002호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매출원가, 그러니까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라는 이제 그 Q&A였었고요. 그거를 이제 사례로 포함을 시킨 항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건 좀 최근 이제 질의회신과 관련된 최근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이 전소됐을 경우, 이제 그 화재 손실인 거죠. 재고자산 화재 손실, 감모 손실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해야 되냐,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야 되냐. 그리고 그때 같이 물어본 게 이런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실제 그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뭐 선박으로 보내던 경우였는데 뭐 항공 운송을 통해서 고객이 인도하느라고 운송비가 많이 들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추가적으로 발생한 운송비는 영업손익이냐 영업외손익이냐를 질의했었던 사례이고요. 이 사례에서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기준에서 특별히 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2호, 아까 이제 그 1002호는 재고자산 관련된 기준서인데요. 1002호에서는 일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하지만 이 회신에서는 그렇게 비용으로 인식하라고는 했지만 매출원가에 포함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 일반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그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그 분류, 이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라면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라는 일반 기준의 내용에 따라서 회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재 손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이런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고, 그 납기 지연과 관련된 운송비는 이런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손익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관련된 기준서 그 레퍼런스를 제가 일단 슬라이드에 포함을 시켰고, 뭐 이 책자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가 이제 가장 최근 질의회신 내용이고,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서 이제 그 강제적으로 이제 셧다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서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분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해야 되냐, 영업외 손익으로 분류해야 되냐. 이 내용은 앞에서 살펴봤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Q&A에서 소개됐었다고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처럼 그런 이 배부되지 않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로 분류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그 Q&A와 일관되게 회신됐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인건비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일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한 이유가 이런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직접 노무 원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주업체 부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이제 구매하기로 했던 수량이 있었는데 생산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구매를 못해서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담을 한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이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분류해야 되고 당연히 또 영업손익으로 분류된다는 거다라는 사례, 이제 실제 질의 회신을 소개한 사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사례이고요. 다음 현금 흐름표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흐름표를 담당한 태성회계법인의 박찬미 회계사입니다. 저는 모든 기업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야 되고 이 1007호를 준수해야 되는데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현금 흐름에 포함되는 현금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설명된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다음 재무활동 현금 흐름 중 어느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어 표시되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1007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중에서 사용제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야 하다 보니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도대체 어디까지이냐? 기업이 딱 가지고 있는 소액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좀 안 들리나요? 네.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러한 금융상품이 어디까지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회계적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준서에서는 현금을 즉시 현금화되는 기업의 보유 현금과 은행에 예치한 요구불 예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화, 외화 아니면 보통예금 등을 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현금성 자산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슈가 많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서에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 외에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매우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현금처럼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인 3개월, 이건 이제 가지고 있는 날부터, 그러니까 취득한 날부터 만기일이 3개월인 이제 투자 자산을 얘기하고요. 아니면 이제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가 매우 단기인 우선주 같은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의 지분 상품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또 은행이 요구하면 즉시 상환하는 조건의 당좌 차월도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은 요즘 특히 은행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초단기 상품으로 MMF, MMW, MMT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금융 상품들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의 포함 정의에 충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었고요. 지금 사례 2-3은 이 중에서도 이제 MMF, 머니마켓 펀드에 대한 사례입니다. MMF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단기 채무 상품에 투자하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입니다. 이제 보통 자산의 가치 변동이 좀 낮은 편이고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이 적은 투자 상품이고요. 회사가 만약에 이제 MMF에 투자했다 이랬을 경우 MMF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기준서 1007호에 따르면 MMF는 일반적으로는 현금성 자산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9년 7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으로 MMF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논의 결과 일부 상황에서는 MMF 또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단기 현금 소유를 충족할 목적으로 보유해야 되고요. 그다음 현금으로 받게 될 금액을 최초 투자 시점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서 이 MMF는 3개월 미만짜리니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금으로 전환될 때 활성시장 공정가치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MMF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가치 변동 위험이 아주 미미하고 그다음 향후 현금으로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최초 투자 시점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때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MMW인데요. 이제 MMF랑 거의 유사하게 회사가 이제 MMF보다는 좀 수익률이 낮지만 비교적 더 안정적이고 일복리로 계산되니 예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MMW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이 그럼 MMW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기준서 1007호에는 명확하게 이런 상품을 현금성 자산으로 해라 마라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MMW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자기의 계좌에서 직접 이제 거래가 발생하고 이제 투자 일임 재산의 소유권도 투자자,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일임 재산이 운영됨에 따라서 생기는 성과도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이런 투자 일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에다가 내가 이런 자산, 이런 특성의 상품을 어떠한 기간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증권사에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운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모두 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 목적, 그다음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자의 성향 등이 반영된 투자 일임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 성과를 투자자의 계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MW는 별도의 단일 금융 상품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자가 MMW의 구성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접 보유한 MMW의 구성 항목 중에 현금성 자산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의 표시인데요. 현금흐름은 크게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매출, 매입, 재고자산의 증감, 매출 채권의 증감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성 자산, 그다음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말하는데요.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앞서 회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급금인데 기계장치 취득을 위한 선급금이다. 이럴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로 인식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인데요.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그다음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입니다. 사례 2-11은 매출채권 할인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제 회사가 보통 매출채권을 이제 빨리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할인하곤 합니다. 그거 관련된 이제 예시고요. 기업 E가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향후에 이제 매출채권 대금을 기업 E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그럼 기업 E가 매출채권 할인으로 인한 현금이 유입되었는데 이를 어떠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선 이 사례에서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매출채권의 제거 요건을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매출채권의 제거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매출채권은 결론적으로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권과 교환하고 받은 현금 흐름이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출채권의 제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매출채권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E가 매출채권 이 제거를 함에 따라서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현금 거래로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금융기관이 결론적으로 기업 E를 대신해서 매출채권을 회수한 거고 그 현금으로 기업 E가 차입금을 결제하는 이원 거래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입금을 제거하는 거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표시하고 매출채권을 결제하는 거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제 실무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준서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FRS 해석위원회에서도 구매자금 대출의 현금 흐름 표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7월에 이 책을 발간할 건데 출판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논의 내용이 결론 지어지면 이 부분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제 주제인데요. 사용 제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것도 사실 맨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의 정의랑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분류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공시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례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예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에 대해 이제 간략하게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첫 번째는 제3자로부터 서명을 필요로 하는 에스크로 계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계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3자가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어떤 목적일 때만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계좌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종속기업에서 특정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제한 예금이고요. 마지막 예시가 외환관리나 법적 규제 때문에 해외 송금이 제한되는 예금이 있거든요. 그런 보통 예금이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는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이제 이런 사용 제한 예금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사용 제한이 되는 이유와 그 금액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제 사용 제한 보통 예금에 대한 예시인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보편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사용 제한 보통 예금을 보유한다면 이걸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예시고요. 사용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 현금 약정을 충족할 수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 제한 예금이 있다. 이러면 사용 제한의 경제적 실질을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사용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어떤 단기 채무에 대해서 담보 수준으로 예금을 유지해라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대신 이런 약정은 했지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치하라는 특정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단기 약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긴 하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독 규정에 따라서 최소 현금 잔액을 얼마나 유지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과 내용을 제시한 경우 아니면 부동산의 취득이나 건설 등의 특정 프로젝트에서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 사항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계좌를 사용하기 위한 이용 약관상에 이게 형식적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매 순간마다 다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 접근과 관련된 조건. 그럼 조건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조건이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되는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제 종속기업의 사업을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에 대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그룹인 P가 은행으로부터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종속기업 S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종속기업 S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그룹 P의 다른 종속기업 계좌로는 이전하기 어려운 그 상품입니다. 이럴 경우 종속기업 S의 사업을 위해 사용 제한된 예금을 그 부동산 그룹 P의 연결 현금 흐름표 상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전체 연결 그룹 내에서는 현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현금이 종속기업 S의 요청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상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용 제한의 내역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사용 제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현금 흐름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34호 중간재무제표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 현승임 회계사입니다. 예, 이번 저희 프로젝트가 그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1034호는 재무제표 표시뿐만 아니라 중간재무보고에서의 인식과 측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과 측정을 각각의 그 주제별로 다 따로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이 표시 쪽에 포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 표시 쪽에다가 중간재무보고를 분류해서 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중간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표시죠. 그리고 인식과 측정, 추정치의 사용, 회계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034호를 적용해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그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따라야 되고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표시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1034호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포함하는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사용하는 기준서인 1001호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의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 분반기 재무제표의 작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구성 항목만 포함한 요약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런 103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1034호에 인식과 측정에 대한 지침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그 일반 공시에 추가해서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 이 설명에서는 1034호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 즉 요약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약 재무제표의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많이 작성을 해보시고 많이 그 재무제표를 보셔왔겠지만 그 재무상태표는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의 재무상태표랑 중간 보고 기간 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좀 복잡하죠. 당해 중간 기간과 당해 중간 기간과 당해 회계연도의 누적 중간 기간 그리고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을 비교 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는 그냥 누적 기간에 대해서만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주석은 굉장히 간략한데요. 그러니까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요약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즉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 이후에 발생한 그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34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타 공시,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구분해 준다던가 그리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공시 등 이런 정보가 중요하다면 공시를 하라고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그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두 기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IPO 준비 차원에서 최초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반기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이 반기 재무제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는 기업으로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는 6월 말, 직전 연도는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은 12월 말,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전부 다 1월에서 6월을 중간기간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일 기간,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을 비교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1034호를 적용해서 중간 재무제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6개월 재무제표가 작성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비교 표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비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반기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그 중간 재무제표, 그 6개월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경우와 동일한데,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그 누적 기간이 1에서 3개월, 그리고 4에서 6월로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 반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4에서 6월의 중간기간 재무제표랑 누적 중간기간인 1에서 6월의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무제표에서의 인식의 원칙, 그러니까 34호는 인식과 측정의 원칙도 다루고 있는데요. 인식의 원칙은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게 들리는 얘기인데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미리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미리 예측을 해서 비용을 이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가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개발비를 인식하려면 1038호에서 얘기하는 6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 1분기의 활동만으로는 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뭐 다음 분기다 아니면 3분기에는 충족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기업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중에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할 것이니 1분기부터 미리 개발비를 인식해도 되겠는가에 대해서 기준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각각의 중간 기간을 연차 재무제표의 기간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연차 재무제표에서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측정 원칙인데요. 측정 원칙은 연차 재무제표의 결과가 중간 재무보고의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즉 중간 재무보고를 분기마다 하든 아니면 반기에만 하든 아니면 하지 않든 그 중간 재무보고의 빈도 때문에 연차 재무제표의 측정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영업권 손상에 대해서는 중간 재무제표에서의 그 손상 금액이 유지가 되고 환입이 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측정 원칙이 예외인데요. 그 사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과 측정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게 어떤 많은 거래들이 연간의 실적에 의해서 그 의무나 어떤 그 효익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직 반기에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반영해 줘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실적에 근거한 성과급이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종업원과의 계약에 따라서 12월까지의 매출 실적이 예산을 초과해야만 성과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때 반기가 되었고 반기 동안 뭐 매출 실적이 반기 예산은 초과하고 있으나 아직 연간 예산을 초과한 것은 아니어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예상컨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연간 매출도 연간 예산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기 말 현재에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성과급을 인식해야 하는가가 질문입니다. 1034호에 따른 판단을 보시면 일단 기준서 1019호의 원칙을 보면 종업원 급여는 근무 용역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 근무 용역을 받는 시기에 인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반기 동안 그 종업원은 열심히 근무를 하였고 아직 연간 예산을 초과하지는 못했지만 그 근무 용역을 제공한 효익을 기업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4호에 따르면 상여금을 중간 보고 기간에 인식을 할 때 추정을 하라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상여금과 관련된 의무가 있다. 뭐 법적 의무가 있거나 뭐 관행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을 했거나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1034호에 따라서 상여금을 중간 보고 기간에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례에서는 종업원과의 계약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발생시키는 근무 용역도 반기에 이미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 반기 기간에도 성과급 예상치의 50%를 반기 재무제표에 인식하라는 게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 원칙을 다시 보면 그 측정 원칙은 중간 재무 보고의 빈도가 연차 재무제표의 측정치를 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기업 A의 전기말 영업권 잔액은 1000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손상 테스트를 했더니 200만큼의 손상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즉 영업권은 800으로 줄어들었고 200만큼 반기 재무제표에 손상 차손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시 또 전망이 좋아져서 이익도 발생했고 향후 기간의 전망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반기가 아니라 그 연차 전체 기간으로 손상 테스트를 해보면 그 회수 가능액이 1000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연차 재무제표 보고 기간으로 보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이미 반기에 손상 차손을 인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럼 연차 재무제표에서 손상 차손 200을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 잔액을 여전히 1000으로 유지해야 되는가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IFRS 해석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중간 재무 보고와 손상이라는 2110호 해석서에 따르면 중간 기간에 인식한 영업권 손상 차손은
환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상 차손과 달리 1036호에서도 이미 영어권의 손상 차손은 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중간 재무 보고의 일환으로 인식한 영어권 손상 차손에도 적용해야 되는가를 다루는 해석서인데요. 이 해석서에 따르면 원래 중간재무제표의 원칙, 측정의 원칙, 1034의 측정의 원칙은 중간재무보고의 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측정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지만 손상차손에 관해서는 예외다. 영어권 손상차손에 관해서는 예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A는 연차재무제표의 손상차손 200을 계속 인식을 해야 되고요. 영어권 장부금액도 1000으로 올리지 못하고 800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의 해수 가능액이 1000을 초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부금액은 800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챕터는 추정치의 사용을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간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서 재무 보고를 준비하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 비용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많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나 중간 기간이나 모두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기준의 측정은 연차 기준의 측정보다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준서상에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추정의 변경은 연차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최종 중간기간에 기존의 그 전 중간기간에서 사용했던 추정 금액을 중요하게 바꾸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추정의 변동과 성격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무제표 기준서지만 연차재무제표의 공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진적으로 추정의 변경을 적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시점에 내용연수가 10년인 유형자산을 1,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회계연도 개시 시점에 이 정액법으로 적용해서 연간 감가상각비를 100, 그러니까 즉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나와 있지 않는데 10년으로 추정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매 연도에 100을 잡아야 되고 1분기에는 25만큼 인식하면 되겠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겨우 3개월 지나고 2분기 개시 시점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추정 내용 연수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 시점부터 결국 4월 1일부로 내용 연수가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럼 1분기와 반기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이 내용 연수 변경, 이 추정의 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반영을 하라고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반영하는 하란 얘기냐입니다. 내용연수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1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이게 4월 1일 기준으로 바뀐 추정치이기 때문에 기존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원래 개시 시점에 결정한 대로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해서 한 분기에 그 감가상각비가 25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말에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그래서 25를 상각을 하고 나면 975로 줄어든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내용연수가 4월 1일부터 5년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5년이니까 20분기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2분기에 감가상각비는 남아있는 잔존 금액을 20분기로 나눠서 1분기는 48.75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듣기에는 지금 4월 1일이면 한참 1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작성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추정의 그 변경을 1분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여기서는 그 추정의 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간의 회계 정책은 연차 재무제표 작성 적용되는 회계 정책과 동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보셨겠지만 직전 연차 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 정책과 계산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성격과 영향을 공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정되거나 개정된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회계기간의 모든 중간기간에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 표시된 중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 중간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비교 기간의 기초 재무 상태표를 표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약 중간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중간 기간 말에 재무제표랑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급 적용을 하면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3개의 재무 상태표를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 재무제표에서도 3개의 재무 상태표를 공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준서상 그런 요구 사항이 없어서 기초 재무 상태표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인데 회계연도, 이번 회계연도에 새로이 적용되는 기준서 개정 사항을 보니까 좀 숫자가 많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분기 요약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올해 개정된 이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을 해서 측정치를 조정을 하고 새 기준서의 공시사항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질문입니다. 예, 제 앞서 설명에 따르면 당연히 중간 재무제표에서도 회계 정책의 변경을 앞선 그 모든 중간 보고 기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차 재무제표 작성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 재무제표에서도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기에 그러니까 숫자가 돌아간 거를 다 반영해야 되고 새로운 기준서의 공시사항도 다 1분기부터 반영을 해야 되느냐가 질문이었잖아요. 다만 새로운 기준서의 그 표시와 공시에 대해서도 분기 중간 재무제표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 재무제표의 그 주석에 대한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1034호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선별적 주석으로 어떤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공시랑 기준서에서 1034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중요한 경우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만 선별적 주석에도 회계 정책 변경의 영향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준서 개정 사항의 영향을 공시하는 수준에서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진회계법인의 김태형입니다. 저는 마지막 주제로 기준서 1105호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과 중단 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기준서가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이 매각 예정과 비유동 자산 또는 중단 영업 관련된 회계 처리는 아마 여러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각 예정으로의 분류, 두 번째 매각 예정 자산의 측정, 세 번째 중단 영업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하나의 사례 정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보셨던 그런 이슈보다는 저희가 실무에서 볼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지만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 3가지를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매각 예정 자산으로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분릿을 보시면은 기준서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구고요. 매각 예정 분류와 관련된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의 장부 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일반 요건으로 이제 2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 조건만으로 즉시 매각 가능해야 하고요. 두 번째 요건은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통상적으로 보셨던 이 규정에서 더 나아가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시점에 상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단 8A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 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의 어떤 요건들이 규정을 충족하면은 비록 매각 후에 비지배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에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무상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지분을 세일하는 건 아닌데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기업에 대한
그 사례에서 설명드릴 텐데 종속기업에 대한 어떤 유상증자에 대해서 내가 지분의 비례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종속기업에 대해서 내가 불균등하게 감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위해서 어떤 의결권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매각 그 1년 이내에 그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중단될 것이 이제 확약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매각 예정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각 예정의 기준서의 사항에서는 매각이라고 보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 집단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를 제가 다루려고 하고요. 배경 및 현황을 보시면 기업 A는 X 2년 말 현재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분을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속기업 B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A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진 않고요. 기업 C라는 제3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하는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결의를 X 2년 말 이전에 주총에서 하였습니다. 또는 이사회에서 뭐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요건들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보시면은 그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은 지분율이 60%에서 40%로 내려가고 이때 뭐 어떤 다른 디펙토라든가 이런 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배력을 상실할 예정이고요. 실제 유상증자는 그 다음에 초인 X3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이슈는 내가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분율이 감소해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X 2년 말 현재 얘가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매각 이외에 실제로 지분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처분하는 그런 이외에도 지분율에 비례하여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비지배 지분에게만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지거나 등등등의 거래가 있을 때 이 경우에 많은 회계법인들은 실제 지분의 매각은 없더라도 이게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고 이때 IFRS 1105호 관점에서는 간주된 처분을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매각 예정 분류와 관련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배기업은 X 2년 말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매각 예정 처분자산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저희가 말씀드린 결론은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또 다른 그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주제는 매각 예정 자산의 측정입니다. 그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후속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때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 한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의 측정에 대한 그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 집단 안에 있는 자산들인데 이 기준서에서는 그 자산들 측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되는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은 조금 그 해당 기준서에서 적용되는 독특한 어떤 측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설령 그 자산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표시나 공시에 대한 규정은 1105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측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기 전에 적용했던 기준서에 따라서 계속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카테고리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1105호의 측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자금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종속기업의 처분과 관련해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될 경우에 그 자산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1105호의 측정 규정의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자산도 포함되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후속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서에서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준서에서 말하는 어떤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지만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측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유동 자산들 또는 유동 자산들을 다 모아서 그 자산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기준서에 따라서 먼저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경우에는 그 기준서 1112호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측정 규정을 적용해야 되고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또 라인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자산들을 다 측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측정 범위에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자산들에 대해서 3번에 보시듯이 순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측정해야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측정 규정의 적용 범위 내의 비동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준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상 사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기준서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후속 측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범위 내의 자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후속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조정된 장부 금액 그래서 그 측정 범위 외의 자산들에 대해서 다 공정가치 변동이나 다른 측정 금액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처분자산 집단의 장부 금액과 처분자산 집단 전체의 순공정 가치를 비교해서 장부 금액이 순공정 가치를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그 5번에 있는 내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통상적인 어떤 측정에 있어서의 규정은 그 I36에 있는 자산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거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105호에서 이런 I36의 규정은 그 1105호에서 준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IS 36의 105번 문단은 준용한다는 규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5번 문단이 뭐냐면 저희가 손상차손을 인식을 할 때 일반적인 자산들에 대해서 그 전체 자산 집단에서 대상이 그 손상을 인식해야 되는 대상을 각 개별 자산에 쭉 뿌려야 되는데 뿌릴 때 그 배분받은 어떤 개별 자산에 배분된 자산의 손상차손 금액을 인식한 다음에 장부 금액이 지금 적혀져 있는 세 가지 금액 그 처분부대 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사용가치 그리고 영 중에서 가장 큰 금액보다는 큰 금액 중 가장 큰 금액보다 만일 더 작아진다면 그 차이만큼은 손상차손을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고요. 다른 자산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뿌릴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다라면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36에 나오는 이 규정이 1105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용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없이 개별 자산의 어떤 처분부대 원가 또는 공정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 없이 무조건 다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매각예정 자산의 후속 측정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기업 P가 투자부동산과 나머지 기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부동산은 1105호의 측정 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투자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산들은 다 그 1105호의 측정 범위 내의 비동자산입니다. 이때 그 매각예정 자산 분류 직전의 투자부동산의 그 공정가치가 3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30만 원으로 재측정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의 총 장부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한 55만 원이 매각예정 자산으로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의 전체 장부 금액입니다. 근데 1년 뒤 X 9년 말에 회사는 1년 이내에 매각이 될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았고 다만 여전히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매각 예정으로의 분류 요건은 충족한다는 가정하에서 1년 뒤에 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봤더니 28만 원이 되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2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공정가치가.
그리고 처분자산 집단 전체의 순공정 가치는 51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에 X 5년 말 시점에 이 매각 예정 자산 집단에 대한 후속 측정과 관련된 손상차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측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1105의 측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자산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2만 원에 대해서 X 1년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처분자산 집단의 장부 금액은 5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35만 원과 처분자산 집단 전체의 순공정 가치인 51만 원의 차이인 15,000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투자부동산의 손상차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평가손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15,000원에 대한 손상차손을 전체 처분자산 집단 내의 자산들에게 어떻게 안분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부동산은 이미 그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기준서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는 남아있는 그 기타 자산들에 대해서 15,000원을 그 자산의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처분자산 집단 내에 영업권이 있다면 영업권부터 가장 먼저 감소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거는 손상차손 전체 자산 집단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일괄적으로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하면 안 되고 처분자산 그 집단 내 자산 중에서 측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평가를 하고 자녀 손상차손은 자녀 자산에 대해서 안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단 영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영업은 다음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서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경우에 중단 영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요. 중단 영업이 별도 표시입니다. 중단 영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세후 중단 영업 손익과 그 중단 영업과 관련된 어떤 공정가치 측정 금액의 변동 또는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을 세후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계속 영업하고 중단 영업 간에 내부 거래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단일의 회사지만 건설업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제조업도 있다. 또는 내 연결 재무제표에서 나는 지배기업은 있는데 종속기업이 뭐 그 다른 나와 관련된 어떤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내부 거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사업부 또는 종속기업을 외부에 처분해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고 또는 그게 중단 영업이 될 경우에 그 계속 영업과 중단 영업 간에 기존에 있었던 내부 거래들을 내 연결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 기준서에서는 분명히 연결 실체 내의 수익과 비용은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105호에서는 이 연결 기준서상의 내부 거래를 제거하도록 한 이 규정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상에서의 그 내부 거래 제거라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B는 지배기업인 기업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외부 고객에게 매각하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1년 중에 기업 A는 종속기업인 기업 B에게 내부 거래를 했고 다만 종속기업 B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단 영업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지배기업 A는 외부에서 매출원가 4,000원에 어떤 자산을 사와서 추가 가공 원가는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 자기 종속기업에게 6,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은 매출원가 6,000원에 그리고 매출금액 7,000원으로 해서 외부에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미실현된 재고자산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만일 이 종속기업 B가 중단 영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또는 처분되지 않았다 가정한다라면
그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지배기업 A는 6,000원의 매출, 그 다음에 4,000원의 매출원가. 종속기업은 7,000원의 매출 그리고 6,000원의 매출원가에서 각각 2,000원과 1,000원의 이익을 인식할 텐데, 다만 그 지배기업의 매출원가와 지배기업의 매출과 종속기업의 매출원가는 내부 거래가 제거돼서 지배기업 A의 연결주체 전체에서 매출은 7,000, 그다음 매출원가는 지배기업 원가인 4,000 해서 총 3,000원의 연결 이익이 인식될 겁니다. 근데 이때 만일 이러한 내부 거래, 계속기업과 중단영업 간의 내부 거래를 어떻게 그러면 표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기준서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이러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고요.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회사 또는 외부 감사인 또는 경우에 따른 해석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에 이러한 방법들이 수용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배기업,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 그 X 2년 이후에도 계속 해당 제품을 기업 B 또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A가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이런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설명드릴 어떤 원칙은, 가장 대원칙이 이 중단 영업 분류 이후에 계속 영업의 미래의 어떤 손익, 매출, 매출원가들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예측력의 측면에서 를 가장 중요한 어떤 팩터로 고려해서 회계 처리 방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관련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나눠서 회계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일 매각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거래를 수행할 의도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 영업에서는 계속 매출과 매출원가가 발생할 겁니다. 이때는 내부 거래를 중단 영업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그 미래의 계속 영업이 창출할 수 있는 그 어떤 매출과 매출원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그 목적 적합한 재무제표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이 더 이상 이러한 거래를 수행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속 기업은 미래에 이러한 매출과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의 제거도 계속 영업에서 제거를 합니다. 다만 어떤 매출원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속 영업에서 발생했던 매출원가를 초과해서 매출원가는 제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은 중단 영업에서 제거한다라는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실관계 하에서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설명드리면, 시나리오 A는 앞으로도 계속 영업은 이러한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되는 매출 6,000원과 매출원가 6,000원이 중단 영업의 매출 7,000원과 매출원가 6,000원에서 제거가 돼서 실질적으로 중단 영업에 남아있는 매출은 1,000원, 그래서 중단 영업은 1,000의 이익을 인식합니다. 전체 3,000의 이익은 동일하지만 매출과 매출원가를 어떻게 안분할 것인가의 이슈고요.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계속 영업은 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모든 내부 거래를 계속 영업에서 제거합니다. 다만 계속 영업에서 발생했던 매출원가는 4,000원이었기 때문에 4,000원을 초과하는 제거된 대상인 2,000원의 매출원가는 여기 보시다시피 중단 영업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서 중단 영업은 4,000원의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거래의 제거는 중단 영업은 비교 표시되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표시를 하고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내부 거래가 있었다면 동일하게 재무제표에서 다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이상이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토론에 앞서서 중간 휴식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요. 다음 시작은
3시 5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